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버스 안가난한 소녀의 한마디 외침이 운명을 바꿨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은 생명을 구했으며 그 중에는 권력자의 생명도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나타났고 그곳에는 백만장자가 있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서울의 분주한 아침, 강남역 근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시간이었다. 매일 똑같은 일상, 매일 같은 사람들과 같은 장소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도시의 모습. 그 중에서도 박지원은 오늘만큼은 평소와 다른 출근길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고급 세단이 갑작스럽게 고장나 버린 탓에 평소라면 절대 이용하지 않았을 대중교통을 타야만 했다. 도착 예정 시간이 5분 지났네요. 비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사장님. 알고 있어. 최대한 빨리 갈게. 박지원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 서서 붐비는 굽실 11번 버스를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운전기사가 모셔다 줄 시간에 이미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을 텐데 그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버스에 올라탔다. 차내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는 겨우 좌석 하나를 찾아 앉았다.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박지원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단정하지 못한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라탔다. 평범한 외모에 약간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여학생은 버스 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버스에서 내리세요. 빨리요. 그 외침은 절박함이 가득했다. 승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몇은 무시하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또 다른 몇몇은 불안한 기색으로 일어났다. 애가 왜 저래? 또 장난치는 학생인가? 정신 나간 애 같네. 웅성거림이 버스 안에 퍼졌다. 하지만 여학생은 계속해서 외쳤다. 제발 내리세요. 위험해요. 박지원은 처음에는 그저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공포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과장된 반응이 아니었다. 몇몇 승객들이 불평하면서도 하나둘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지원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이미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학생의 눈빛이 자꾸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마침내 그는 일어났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가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오래된 기억에 편린 일까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그가 버스에서 내린 지 몇 초 후 끔찍한 소리와 함께 버스 엔진에서 불이 치솟았다. 정의 배선의 결함, 연료 누출, 무언가가 폭발했다.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더 멀리 달아났고 순식간에 혼란이 가득한 현장이 되었다. 박지원은 충격 속에서 여학생을 찾았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왜 경고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여학생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물었다. 박지원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는 그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여학생과 버스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사고 소식을 간략하게 전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 여학생이 아니었다면 지금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어떻게 위험을 감지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날 그 버스에 이후 며칠 동안 박지원은 평소처럼 살아가려 노력했다. SK건설의 자회사 대표로서 그에게는 많은 책임과 일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그 여학생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것은 마치 그의 과거의 일부분이 갑자기 되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박지원은 강남에 있는 그의 오피스 건물에서 늦게까지 회의를 마치고 나왔다. 초저녁에 서늘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오라고 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거리 건너편에서 한 여학생이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차들을 세우려 했고 마침내 한 차량 앞에 몸을 던졌다. 박지원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버스에서 그와 다른 승객들의 목숨을 구한 바로 그 여학생이었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우리 엄마가 집에서 쓰러졌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박지원은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진정해. 어디 사는데? 여기서 멀지 않아요. 신천동이요. 여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화기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박지원은 방금 도착한 자신의 차를 가리켰다. 내 차에 타. 데려다 줄게. 여학생은 감사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차에 올라탔고 여학생의 안내에 따라 신천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그곳은 강남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에서 멀지 않았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낡은 주거 단지였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여학생이 문을 열자 박지원은 소파에 쓰러져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창백했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박지원은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느꼈다.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10년도 더 된 기억, 다른 삶에서의 기억이 그를 강타했다. 김수연. 대학 시절 그의 첫사랑, 갑자기 그의 인생에서 사라진 여자. 수연 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학생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희 엄마 아세요? 박지원은 대답 대신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그는 김수연의 맥박을 확인하고 응급 처치를 시도했다. 엄마 이름이 뭐니? 그는 여학생에게 물었다. 김수연이요. 내 이름은 김민지예요. 김민지. 그 이름이 그의 가슴에 울려 퍼졌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이 소녀, 버스에서 그의 목숨을 구한 이 소녀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는 그녀에게서 낯익은 무언가를 느끼는 걸까?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신속하게 김수연을 실어 나갔다. 박지원은 민지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소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을 거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순간 박지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운명이 그들을 다시 한번 연결시킨 것 같았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실은 항상 분주했지만 그날 밤 박지원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긴 복도의 의자에 앉아 옆에 앉은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다. 김민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는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교복은 여전히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의사가 다가왔다. 김수연 환자의 보호자이신가요? 박지원이 일어섰다. 네, 어떻게 됐나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입니다. 환자분이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은 안정화되었지만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이 중요해요. 의사가 떠난 후 박지원은 민지에게 물었다. 배고프지 않니? 뭐 좀 먹을래? 민지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병원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서 김밥과 라면을 주문한 후 박지원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민지야, 내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래? 그리고 네 아버지는? 민지는 라면을 휘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떠나셨어요. 엄마랑 저만 살아요. 가끔 삼촌이 찾아오긴 하지만 며칠씩 사라질 때도 있어요. 삼촌? 네, 엄마의 오빠요. 김태호 삼촌이요. 민지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 삼촌은 좀 무서워요. 자주 화를 내고 엄마한테 돈을 요구해요. 박지원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김태호, 수연의 오빠. 그는 수연과 사귈 당시 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항상 불안정하고 통제적인 사람이었다. 민지야,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박지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가 버스에서 위험을 어떻게 알았니? 그날 아침에?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 스쳤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냥 느낌이 왔어요. 제가 버스에 올라탔을 때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박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씩요. 엄마가 아프기 전에도 알았어요. 학교에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엄마가 위험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갔죠. 그들의 대화는 간호사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김수연 환자가 깨어나셨어요.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민지는 즉시 일어났고 박지원도 그녀를 따라갔다. 병실에 들어서자 김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민지를 보자 약한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엄마. 민지는 달려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 순간 김수연의 시선이 박지원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지원 씨. 그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안녕, 수연 씨. 그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의 재회는 항상 복잡한 감정을 동반한다. 기쁨, 당혹감,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 어떻게 여기? 김수연은 물었다. 민지가 끼어들었다. 제가 길에서 이 아저씨를 찾았어요. 도와달라고 했더니 바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버스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에요, 엄마. 제가 말했던 그 버스요. 김수연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다. 버스라니? 박지원이 설명했다. 일주일 전 강남역에서요. 민지가 버스에서 모두에게 내리라고 외쳤어요. 그 직후 버스에 화재가 발생했죠. 김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런 일이 있었어? 왜 말하지 않았니?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걱정할까 봐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액을 확인하며 말했다. 면회 시간은 짧게 해주세요. 환자분께서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야, 잠시 밖에서 기다려줄래? 내 어머니와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 민지는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병실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어떻게 지냈어요? 박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수연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보시다시피요.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민지는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김수연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스쳤다. 네, 그래요. 그 아이는 항상 남다른 직감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박지원은 주저하다가 질문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김수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에요, 지원 씨.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박지원을 강타했다. 그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무슨,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10살이에요. 우리가 헤어진 직후에 알게 됐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아픔이 섞여 있었다. 김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연락했어요. 여러 번. 편지도 보냈고 문자도 보냈어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죠.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연락도. 김수연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정말요. 하지만 그때 깨달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오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태호요? 그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김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오빠가 항상 우리 관계를 못마땅해 했어요. 내가 대학을 그만두고 당신과 떠날 거라고 걱정했죠. 그는 내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오빠에게 먼저 말했어요.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당신의 경력에 방해가 될 거라고. 책임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박지원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난 그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들의 대화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들어와도 돼요? 박지원과 김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많은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물론이지. 들어와. 박지원이 말했다. 민지는 병실로 들어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김수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박지원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제서야 그는 민지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녀의 결단력.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민지야, 박지원이 입을 열었다. 내가 당분간 너희를 돌봐도 될까? 내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민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희를 잘 모르잖아요. 박지원은 김수연과 시선을 교환했다. 김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박지원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단다. 내 어머니와 나는 대학 시절 친했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아세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자. 지금은 내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 그날 밤 박지원은 병원에 머물렀다. 그는 민지가 병실 소파에서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복도에서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태호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주게. 그리고 김수연과 김민지의 생활 환경, 재정 상태, 의료 기록, 모든 것을 알아내줘.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딸이 이 도시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 그는 그 모든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병실로 돌아가기 전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그는 민지와 수연의 삶에 제대로 된 자리를 찾을 것이다.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진정한 아버지와 동반자로서 김수연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서울은 봄비에 젖어 있었다. 박지원은 고급 세단을 병원 입구에 세우고 우산을 들고 내렸다. 일주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그는 매일 병원을 방문했고 민지의 학교 등하교를 돕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의 딸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 준비됐어요? 박지원이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다. 김수연은 이미 퇴원 준비를 마치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건강해 보였다. 네, 준비됐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민지가 어머니의 짐을 챙기며 말했다. 엄마 천천히요. 아직 완전히 나은 게 아니잖아요. 김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민지야, 이제 많이 좋아졌어. 그들이 병실을 나설 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다. 김수연 씨, 퇴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의사는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다. 이 약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검진을 받으러 오세요. 박지원이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최대한 피하세요. 김수연 씨의 상태는 정서적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차로 향하는 동안 박지원은 우산을 들고 김수연을 에스코트했다. 민지는 그들 옆에서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걸었다. 차에 타자 박지원이 물었다.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김수연이 망설였다. 집이 좋겠어요. 하지만 민지가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 집은 좁고 계단도 많아요. 박 아저씨가 우리 머물 곳을 준비해 두었대요. 김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박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제 아파트 근처에 회사 소유의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넓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의료시설과 가깝습니다. 일시적으로만이라도 고려해 보세요. 김수연은 망설였지만 민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임시로만요. 제가 완전히 회복되면 물론이죠. 박지원은 미소 지었다. 차는 강남을 지나 청담동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비 내리는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다. 뒷좌석에서 민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니 민지야? 박지원이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이상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요. 박지원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삶은 완전히 얽혀버렸다.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김수연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호화로운 곳이었다.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인가요?
그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박지원이 미소 지었다. 네, 회사 임원들이나 중요한 고객들을 위한 곳이에요. 지금은 비어 있어서 당신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고 밝은 공간이 그들을 맞이했다. 게스트하우스는 3개의 침실, 넓은 거실, 최신식 주방을 갖추고 있었다. 큰 창문을 통해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였다. 와, 민지가 감탄했다. 여기 정말 예뻐요. 그녀는 즉시 아파트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김수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색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우린 이런 곳에 살 자격이 없어요. 박지원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과 민지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지낼 자격이 있어요. 이건 단지 임시 거처일 뿐이에요.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요. 김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0년이 넘었네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 지, 아니, 내가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진 지 10년이 넘었어요. 박지원은 그녀 옆에 섰다. 우리 둘 다 속았어요, 수연 씨. 태호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요. 당신을 직접 찾아갔어야 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민지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내 방에 컴퓨터랑 책상이 있어요. 학교 숙제하기 딱 좋겠어요. 김수연은 눈물을 재빨리 닦고 딸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래? 좋겠구나. 민지는 엄마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다. 와서 봐요. 엄마 방도 엄청 예뻐요. 민지가 엄마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사이 박지원은 전화를 받기 위해 발코니로 나갔다. 그의 변호사였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김태회 관해서인데 꽤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는 여러 번 도박 문제로 체포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연 씨의 재정 상황은 솔직히 말해서 좋지 않습니다. 많은 빚이 있고 대부분이 김태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김수연 씨가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네. 그 빚들을 모두 정리해줘. 그리고 김태호가 더 이상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네,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민지의 출생 증명서를 확인했는데 아버지란이 비어 있습니다. DNA 검사를 준비해줘. 공식적으로 내가 그녀의 아버지임을 증명하고 싶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박지원은 민지가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리모컨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니? 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이런 큰 TV는 처음 봐요. 우리 집 TV는 아주 작았거든요. 박지원은 그녀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기, 박 아저씨. 민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 질문은 박지원을 놀라게 했다.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엄마와 아저씨가 병원에서 이야기할 때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아저씨가 엄마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엄마도 아저씨를 특별하게 봐요. 박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민지야.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너에게 약속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누구든 간에 네가 원하는 한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네 엄마도 보호할 거고.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정말 우리 아버지예요? 그 순간 김수연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민지야. 그녀가 시작했다. 박지원은 김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눈빛으로 대화했다. 마침내 김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원은 다시 민지를 향해 돌아섰다. 그래, 민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민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압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수연이 다가와 민지의 옆에 앉았다. 민지야, 이건 어른들 사이에 복잡한 일이었어. 네 아버지는 너의 존재를 몰랐단다. 어떻게 자기 아이의 존재를 모를 수 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지원은 가슴이 아팠다. 그건 내 잘못이야, 민지야.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 네 엄마를 찾고 진실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민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김수연과 박지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복잡한 질문이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민지야, 박지원이 말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자. 괜찮지?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박지원이 근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배달시켰다. 식탁에 둘러앉아 그들은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 민지는 TV를 보러 갔고 박지원과 김수연은 부엌에 남았다. 민지에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김수연이 말했다. 그 아이는 오랫동안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아직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해요. 박지원이 대답했다. 태호의 빚 문제도 있고 당신의 건강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김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민지를 위한 양육비를 주고 떠나도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박지원이 진지하게 말했다. 민지는 내 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는 말을 멈추었다. 당신은 여전히 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는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들의 대화는 민지의 외침으로 중단되었다. 아빠, 엄마, 이것 좀 봐요. 두 사람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민지가 처음으로 박지원을 아빠라고 부른 순간이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민지는 TV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흥분된 표정으로 과학 채널을 가리켰다. 저게 뭔지 알아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건데 블랙홀이에요. 선생님이 이거 좀 더 공부해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박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딸이 과학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또한 기뻤다. 네가 과학을 좋아하는구나, 그가 물었다. 민지는 활짝 웃었다. 네, 특히 우주와 별이요. 나중에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박지원은 자신이 이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성공, 돈, 권력,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딸이 눈을 반짝이며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봄은 서울의 거리에 벚꽃을 흩뿌렸고 김수연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청담동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다. 처음에는 임시 거처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곳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박지원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민지와 함께 보내려 노력했다. 그는 회의를 조정하고 일정을 변경하고 때로는 중요한 미팅도 미뤘다. 그의 비서와 동료들은 이런 변화에 놀랐지만 그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박지원에게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긴 것이다. 오늘은 토요일, 박지원은 민지를 과학관에 데려가기로 약속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민지야, 준비됐니? 그는 민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나왔다.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깔끔한 청바지와 파란색 티셔츠, 그리고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네, 아빠, 진작에 준비했어요.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면 아빠라는 단어는 여전히 박지원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처음에 민지는 그를 박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점차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매번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놓친 10년의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엄마는? 박지원이 물었다.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밤에 좀 피곤해 보였어요.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수연의 건강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쉽게 지치곤 했다. 그는 조용히 김수연의 방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거실로 돌아와 그는 작은 메모를 남겼다. 과학관에 갔다 올게요. 점심에는 돌아올 거예요.
푹 쉬세요. 지원 가자, 민지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차를 타고 서울과학관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지는 끊임없이 우주와 별, 그리고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지식과 열정은 10살 아이치고는 놀라울 정도였다. 아빠는 학교 다닐 때 과학 좋아했어요? 민지가 물었다. 박지원은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과학을 좋아했어. 특히 물리학이랑 화학.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유전인가 봐요. 그 말은 박지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들은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었다. 민지의 분석적인 사고방식,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결단력은 분명히 그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과학관은 아이들과 가족들로 붐볐다. 민지는 모든 전시물에 흥미를 보였고 특히 우주 전시관에서는 한참을 머물렀다. 박지원은 딸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에 최선을 다해 대답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함께 설명을 읽어보았다. 우와, 이거 봐요! 민지가 큰 태양계 모형을 가리키며 외쳤다. 토성의 고리가 정말 멋있어요. 박지원은 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민지의 모습을 여러 장 찍었다. 이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과학관 내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으며 민지는 계속해서 그날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빠, 나중에 우주 여행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글쎄,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지. 네가 자랄 때쯤이면 우주 여행이 지금보다 훨씬 흔해질 수도 있어. 그럼 나중에 우주 비행사가 될래요? 민지가 결심한 듯 말했다. 박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 될 수 있어, 민지야. 네가 정말 원한다면.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다. 박지원은 민지에게 작은 망원경과 천문학책을 사주었다. 민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새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물었다. 아빠,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 질문은 박지원을 놀라게 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게 내 마음이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랑 아빠랑 저 다 같이요. 다른 친구들처럼요. 박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지야, 어른들의 관계는 때로 복잡해. 엄마와 나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 다시 알아가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 둘 다 너를 매우 사랑해.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항상 가족으로 남을 거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전 아빠랑 엄마가 다시 사랑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 말에 박지원은 미소 지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솔직함은 때로 어른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단순하게 만든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수연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훨씬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재미있었어. 그녀가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과학관에서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수연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아빠가 이것도 사줬어요. 민지는 망원경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오늘 밤에 별 볼 수 있어요. 와, 정말 좋겠구나. 김수연이 말했다. 하지만 먼저 손 씻고 와, 간식 준비했어. 민지가 화장실로 달려가자 김수연과 박지원은 부엌에 남았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박지원이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김수연이 대답했다. 오늘은 거의 정상처럼 느껴져요. 범지 다행이네요. 민지가 걱정했어요. 김수연은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항상 나를 걱정해요. 때로는 내가 엄마인지 그 아이가 엄마인지 헷갈릴 정도로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박지원이 문으로 향했다. 누구지? 김수연이 물었다만 모르겠어요. 혹시 배달? 박지원이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서 있었다. 40 중반의 남자, 구겨진 옷에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험악했다. 김태호였다. 여기가 어디야? 그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내 동생이랑 조카가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박지원은 즉시 몸을 긴장시켰다. 김태호 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김수연이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김태호가 말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사라져서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곳에서 이 자식이랑 살고 있었어? 태호 씨, 진정하세요. 박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 씨는 아팠고 제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상태로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김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네가 누군데 내 동생한테 뭘 하라 말아야? 10년 전에 버린 여자 아니야? 오빠 제발, 김수연이 간절히 말했다. 여기 민지도 있어. 제발 소란 피우지 마. 그때 민지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거실에 서 있는 삼촌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삼촌,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민지야, 너도 여기 있었구나. 집에 가자. 이 사람들이랑 있으면 안 돼. 박지원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태호 씨,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당신은 술에 취해 있고 이런 상태로 민지를 만나면 안 됩니다. 네가 뭔데? 김태호가 소리쳤다. 네가 뭔데 내 가족을 빼앗아가? 오빠, 김수연이 강하게 말했다. 그만해. 이건 내 결정이야. 박지원 씨는 민지의 아버지야.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아. 네가 10년 동안 숨겨온 사실. 김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내가 그랬어. 그리고 잘한 일이야. 이 자식이 어떤 놈인지 너는 몰라. 네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낙태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이에요. 박지원이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둘 다에게 거짓말했어요. 저는 수연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민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수연은 이를 알아채고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야, 방에 가 있을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김태호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수연아, 이 자식 말 믿지 마. 걔네 가족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네가 대학 그만둬야 했던 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건 박지원 씨와 관계없어. 김수연이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해, 오빠. 네가 날 위한다면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 김태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배은망덕한,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그리고 이게 네가 날 대하는 방식이야? 그는 갑자기 박지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불안정했다. 박지원은 쉽게 그를 피하고 그의 팔을 잡았다. 그만하세요. 박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면 경비원을 부를 겁니다. 김태호는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했지만 박지원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포기한 듯 몸을 늘어뜨렸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지원은 그를 문 쪽으로 이끌었다. 가세요, 태호 씨. 수연 씨와 민지는 이제 제가 보살필 겁니다. 당신이 이용했던 그 빚들도 모두 정리했어요. 이제 그들은 자유예요, 당신으로부터. 김태호는 분노에 찬 눈으로 박지원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뭘 알아? 그가 비웃듯이 말했다. 수연이가 널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 민지가 태어났을 때 수연이는 내 이름을 들어도 울었다고. 넌 우리 가족을 파괴한 놈이야. 나가세요. 박지원이 문을 열며 말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김태호는 마지막으로 수연과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어딘가 슬픔 같은 것이 비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김수연은 딸을 꽉 안아주었다. 괜찮아, 민지야.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박지원은 창가로 가서 김태호가 건물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비실에 전화했다. 김태호라는 사람이 다시 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경찰을 부르세요. 전화를 끊고 그는 김수연과 민지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김수연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좀 놀랐어요. 오빠가 어떻게 여기를 찾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박지원이 말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당신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삼촌이 다시 올까요? 박지원은 무릎을 꿇고 민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 민지야. 내가 너와 엄마를 지킬게. 약속할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지원을 꽉 안았다. 그 순간 박지원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보호자였고 든든한 지지자였으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었다. 하지만 김태호의 방문은 그들에게 경고였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김태호의 방문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며칠이 걸렸다. 민지는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고 김수연은 다시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지원은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보안을 강화했고 김태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 노력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박지원은 일찍 회사를 나와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변호사였다.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예상대로 민지 양이 사장님의 친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친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박지원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그는 이미 민지가 자신의 딸임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법적인 확인은 또 다른 차원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고마워. 그리고 김태회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은 내일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그는 앞으로 김수연 씨와 민지 양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 수고했어. 전화를 끊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박지원은 문을 열자마자 민지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화산이에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으면 이렇게 반응해서 용암처럼 흘러내려요. 박지원은 미소 지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민지는 바닥에 놓인 종이 위에 작은 화산 모형을 만들어 놓고 김수연에게 실험을 보여주고 있었다. 빨간색으로 염색된 용암이 화산 모형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와, 대단한데, 박지원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아빠, 학교에서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때요? 정말 멋지구나. 박지원은 가방을 내려놓고 민지 옆에 앉았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줄래? 민지는 열정적으로 화학 반응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지원은 딸의 지식과 열정에 감탄했다. 그녀의 설명은 10살 아이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웠다. 김수연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지원은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고 그녀도 미소로 답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처음의 어색함과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함께 민지를 돌보는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중을 발견하고 있었다. 저녁 먹을 준비 됐어요. 김수연이 말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김수연이 준비한 불고기와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박지원이 말했다. 당신 요리 실력은 여전하네요. 김수연은 미소 지었다. 대학 때 제가 자주 해주던 것 기억해요? 물론이죠. 당신의 불고기는 항상 특별했어요. 그들은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박지원은 회사 이야기를 간략하게 했다. 평화롭고 따뜻한 가족 식사였다. 식사 후 민지는 숙제를 하러 자신의 방으로 갔다. 박지원과 김수연은 부엌에 남아 함께 설거지를 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예상대로 민지는 제 딸이 맞아요. 이제 법적으로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어요. 김수연은 잠시 그릇을 닦는 손을 멈췄다. 그렇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글쎄요, 기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기도 해요. 지금까지 민지와 저는 항상 둘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지원이 말했다. 민지에게는 아버지가 생겼고 당신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생겼어요. 김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단지 도움의 손길만 되고 싶은 건가요? 그 질문은 박지원을 놀라게 했다. 그는 말을 고르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바라요.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우리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김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사이에는 1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우리는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어떤 감정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박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감정에 불꽃이 잠시 타오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민지의 목소리로 깨졌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들은 서로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민지의 방으로 향했다. 민지는 침대에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녀가 말했다. 박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앉았다. 어디 보자. 그는 문제를 살펴보고 천천히 풀이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김수연도 다른 쪽에 앉아 함께 도왔다. 세 사람이 함께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가족 같았다. 문제를 모두 풀고 나자 민지는 하품을 했다. 이제 좀 졸려요. 그럼 이제 자야겠다. 김수연이 말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민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를 닦은 후 침대에 누웠다. 김수연과 박지원은 함께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잘 자, 민지야. 김수연이 말하며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좋은 꿈 꿔. 박지원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지는 졸린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그 말은 두 어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들은 민지의 방을 나와 문을 살며시 닫았다. 거실로 돌아온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민지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커피 한잔 할까요? 박지원이 제안했다. 김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들은 발코니로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봄밤에 선선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민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김수연이 말했다. 그래요. 그 아이는 놀라워요. 이렇게 큰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적응력이 강해요. 하지만 그건 당신 덕분이기도 해요. 민지에게 시간을 주고 천천히 다가가 주었으니까요. 박지원은 미소 지었다.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아버지가 되는 법을.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수연 씨, 박지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수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시간들, 그리움, 그리고 지금의 혼란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원이 인정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과 민지는 이제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김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박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김수연의 눈에 감정이 스쳤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말했다. 지원 씨,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만약 그때 모든 것이 달랐다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자라는 게 최우선이에요.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김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면서요. 제가 당신을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요.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천천히 가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김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잠시 긴장했지만 곧 손을 빼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서울의 밤하늘 아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원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요리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커피를 준비할 수 있었다. 민지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요리를 해요. 박지원은 웃었다. 요리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하지만 그래, 아침 준비하고 있어. 민지는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엄마는 아직 자고 있어요? 응, 아직. 어제 좀 피곤해 보였어. 오늘은 좀 더 쉬게 해주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아빠,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 살게 되는 건가요? 박지원은 토스트를 접시에 담으며 대답했다. 글쎄, 그건 우리 모두의 결정이 필요해. 엄마, 너, 그리고 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거야. 어떤 형태로든. 저는 우리가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민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도 아빠도 행복해 보여요. 전 둘 다 사랑해요. 박지원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민지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너희 둘을 사랑해, 민지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때 김수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좋은 아침,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와, 아침 준비까지 했네요. 박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네, 간단하게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웃음소리가 부엌에 가득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가족의 아침 식사 같았다. 식사 후 박지원은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을 때 김수연이 다가왔다.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아, 네. 박지원이 약간 놀라며 대답했다. 김수연은 능숙하게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익숙했다.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고마워요, 박지원이 말했다. 김수연은 미소 지었다. 옛날에도 항상 제가 매줬잖아요. 당신은 넥타이 매는 걸 싫어했으니까. 맞아요, 기억하고 있네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다시 한번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는 듯했다. 하지만 김수연은 곧 한 발짝 물러섰다. 오늘 회의 잘 되길 바랄게요. 그녀가 말했다.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에 봐요. 그는 민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출근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외로운 성공인이었다. 돈과 권력은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딸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 전 연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길은 아직 멀었지만 그는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여름이 무더워지기 시작했다.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서 민지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김수연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프리랜서 번역 일을 시작했다. 박지원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 노력했다. 그들이 함께 지낸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박지원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집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들 모두의 집을 여기 좀 봐요. 그는 어느 토요일 아침 김수연과 민지에게 부동산 책자를 보여주었다. 한강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나왔어요. 3개의 침실, 넓은 거실, 그리고 탁 트인 전망까지 있어요. 김수연은 조심스럽게 책자를 살펴보았다. 정말 멋져 보이네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요, 박지원이 물었다. 이건 큰 결정이에요. 김수연이 말했다. 게스트하우스에 사는 것과는 다르죠. 이건 마치 우리가 정말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 같은. 그게 나쁜가요? 박지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김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쁘진 않아요. 그냥 확실해요. 우리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 확실해요. 박지원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꼈어요. 당신과 민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계속되길 바라요. 민지가 책자를 들여다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와, 이 집에는 수영장도 있어요. 그리고 옥상 정원까지. 박지원은 미소 지었다. 마음에 드니? 네, 정말 멋져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 정말 여기로 이사 갈 수 있어요. 그건 박지원은 김수연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김수연은 딸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았다. 그리고 박지원의 진지한 눈빛도 보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번 가서 볼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지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박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집 구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단계로의 진전을 의미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아파트를 구경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다. 큰 창문을 통해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는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이쪽이 주방이고 중개인이 설명했다. 최신식 가전제품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3개의 침실이 있어요. 주 침실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딸려 있고요. 그들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민지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저 방이 제 방이 될 수 있어요. 그녀가 2번째로 큰 침실을 가리키며 물었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여요. 밑은 물론이지. 박지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김수연은 조용히 공간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감정을 읽기 어려웠다. 구경을 마치고 나오면서 박지원이 물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김수연이 인정했다. 하지만 가격은 걱정하지 마세요. 박지원이 말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김수연이 말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받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저도 기여하고 싶어요. 이 관계에. 박지원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김수연은 항상 독립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를 키우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 그건 어떤 금전적인 기여보다 더 가치 있어요. 김수연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도 제 몫을 하고 싶어요. 이제 제 번역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저도 가게에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요. 박지원이 말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민지가 그들에게 달려왔다. 우리 정말 여기 살게 되는 거예요. 김수연과 박지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김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지야, 우리 여기 살게 될 것 같아. 민지는 기쁨에 겨워 2 팔을 들어 올렸다. 야호!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했다. 입주는 2주 후로 예정되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박지원은 또 다른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김수연과의 관계를 더 진전시키고 싶었다.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점차 옛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의 관계는 모호했다. 그들은 부모로서 함께했지만 연인으로서의 관계는 아직 재정립되지 않았다. 박지원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다. 그는 민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민지야, 엄마를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싶은데 도와줄래? 그가 민지의 방에 들어가 물었다. 민지는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글쎄, 엄마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려고 해. 그래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프로포즈요? 박지원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그건 아직 아니야. 하지만 엄마에게 우리가 정말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 정식으로. 와, 그것도 거의 프로포즈 같아요.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우선 이건 비밀이야.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네가 소연 이모 집에서 하룻밤 자도 될까? 소연 이모한테는 내가 이미 이야기해뒀어. 소연은 박지원의 여동생으로 민지와도 잘 지내는 사이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모랑 있는 거 좋아해요. 이모네 강아지도 정말 귀여워요. 고마워 민지야. 넌 정말 최고의 딸이야. 토요일이 되었다. 박지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김수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주문했고 와인과 꽃 그리고 촛불도 준비했다. 민지는 오후에 소연의 집으로 떠났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박지원이 민지를 배웅하며 말했다. 행운을 빌어요 아빠. 민지가 윙크하며 말했다. 저녁이 되자 박지원은 테이블을 세팅하고 촛불을 켰다. 그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다. 그는 김수연을 사랑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그는 그녀도 같은 마음이라고 믿었다. 김수연이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녀가 촛불이 켜진 테이블을 보며 물었다. 당신을 위한 특별한 저녁이에요. 박지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지는 오늘 소연이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정말요? 김수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특별한 날을 만들고 싶었어요. 박지원이 대답했다. 앉으세요. 와인 한 잔 어떠세요? 김수연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약간 긴장한 듯했지만 기대감도 있어 보였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식사를 시작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그들은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일들 그리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디저트 시간이 되자 박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가 계획했던 순간이 왔다. 수연 씨,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박지원이 계속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빠져들었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김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박지원이 말을 이었다. 함께 했어야 할 시간들, 민지의 성장 과정.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수연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프로포즈가 아니에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직은요. 하지만 이것은 약속이에요. 당신과 민지와 함께하겠다는,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청혼할 날이 오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팔찌가 있었다. 팔찌에는 3개의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3개의 별은 우리 셋을 의미해요. 그가 설명했다. 항상 함께, 언제나 서로를 비추는 별들처럼. 김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말없이 팔을 내밀었고 박지원은 조심스럽게 팔찌를 그녀의 손목에 채웠다. 지원 씨,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항상 그랬어요. 심지어 당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 미움 아래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었어요. 박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공식적으로? 김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시 시작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의 세월, 수많은 오해와 아픔을 뛰어넘어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돌아왔다. 박지원은 천천히 몸을 기울여 김수연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맞추었다. 그것은 마치 첫 키스처럼 설레면서도 오래된 연인들의 키스처럼 편안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원은 소연의 집에 민지를 데리러 갔다. 그는 김수연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민지에게 좋은 소식을 함께 전하는 게 어떨까요? 그가 말했다. 김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민지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들은 손을 잡고 소연의 아파트로 향했다. 소연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즉시 상황을 눈치챘다. 잘 된 것 같네. 그녀가 윙크하며 말했다. 민지는 거실에서 소연의 강아지와 놀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아빠. 그녀가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다. 그리고 그녀는 김수연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발견했다. 와, 엄마, 이 팔찌 예뻐요. 그래, 김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가 어제 주셨어. 민지는 기대에 찬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럼 성공했어요? 아빠? 박지원은 웃음을 터뜨렸다. 응, 성공했어. 야호! 민지가 기쁨에 겨워 폴짝 뛰었다.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어, 민지야, 김수연이 말했다. 다만 이제는 더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한 병을 가져왔다. 축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소연의 집에서 간단한 축하 자리를 가졌다. 어른들은 샴페인을, 민지는 사과 주스를 마시며 건배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박지원이 잔을 들며 말했다. 새로운 시작. 모두가 함께 말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새 아파트에 키를 받으러 갔다. 빈 공간에 들어서자 그들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 여기서 뭐부터 할까요? 김수연이 물었다. 민지, 방부터 꾸미는 게 어때요? 박지원이 제안했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전 여기에 침대를 놓고 저기에 책상을 놓을 거예요. 그리고 창계는 망원경을 둘 거예요. 박지원과 김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우리 정말 해낸 것 같아요. 김수연이 속삭였다. 네, 박지원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함께 해냈어요.
가을이 서울을 물들이고 있었다. 한강 공원의 나무들은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고 선선한 바람이 도시를 감쌌다. 박지원, 김수연, 그리고 민지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들의 집은 이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민지의 11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지원과 김수연은 특별한 생일 파티를 계획했다. 이번 생일은 그들이 가족으로 함께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다. 민지가 과학에 관심이 많으니 과학 테마 파티를 하면 어떨까요? 박지원이 제안했다. 김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국립과학관에서 특별 투어를 예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 케이크도 주문하면 좋겠네요. 그들은 비밀리에 준비를 진행했다. 박지원은 국립과학관에 연락해 VIP 투어를 예약했고 김수연은 천문학을 테마로 한 케이크와 장식을 주문했다. 민지의 친구들이 초대되었고 박지원의 가족과 김수연의 몇몇 친구들도 참석하기로 했다. 생일 전날 밤 민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박지원과 김수연은 거실에 앉아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아요. 김수연이 말했다. 민지가 정말 놀랄 거예요. 박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우리 딸의 첫 생일 파티가 완벽하길 바라요. 우리 딸이라는 말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민지와 깊은 유대를 형성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완전히 아빠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가까워졌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 같아요. 김수연이 말했다. 우리가 다시 함께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박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여기 있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수연 씨, 박지원이 갑자기 말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민지의 특별한 직감에 대해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해요. 버스 사고를 예견한 것처럼요. 김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죠. 전화가 울리기 전에 누가 전화할지 알거나 비가 올 것을 미리 느끼거나 하지만 그녀가 5살쯤 되었을 때 더 강해졌어요. 어떻게요? 그날 민지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아파요라고 계속 말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냥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박지원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김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이후로 민지의 느낌은 더 정확해졌어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 관한 일일 때요. 그래서 그녀가 나를 알아본 거군요. 박지원이 깨달았다. 버스에서 우리가 서로를 본 적이 없었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혈연의 연결이 있었던 거죠. 박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딸은 정말 특별하네요. 네, 그래요. 김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을 닮았어요. 그 분석적인 마음과 결단력은 확실히 당신의 유전자예요. 박지원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함과 공감 능력은 당신을 닮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민지를 통해 더욱 강해지고 깊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의 생일이 밝았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박지원과 김수연은 생일 노래를 부르며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생일 축하해 민지야, 그들이 함께 외쳤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박지원이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 김수연이 덧붙였다. 하지만 그건 비밀이야. 일어나서 준비하렴. 민지는 흥분된 표정으로 침대에서 뛰어나와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차에 탔다. 박지원은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운전을 시작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야. 김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이 국립과학관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의 눈이 커졌다. 과학관이요? 그뿐만이 아니야. 박지원이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투어가 예약되어 있어.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곳들을 볼 수 있을 거야. 민지는
기쁨에 겨워 손뼉을 쳤다. 와, 정말요. 이게 제 생일 선물이에요. 일부분이지. 김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과학관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에서 관장이 직접 그들을 맞이했다. 박민지 양 생일 축하합니다. 관장이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다. 박지원은 윙크를 했다. 그들은 일반 관람객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안내되었다. 먼저 그들은 천체 관측실로 갔다. 거기서 민지는 최신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와, 이건 정말 멋져요.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연구실로 안내되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있었고 민지는 직접 몇 가지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건 액체 질소예요. 한 과학자가 설명했다. 매우 차가워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는 장미 한 송이를 액체 질소에 담갔다가 꺼내 테이블에 떨어뜨렸다. 장미는 유리처럼 깨졌다. 우와! 민지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천문대였다. 그들은 옥상에 있는 대형 망원경으로 안내되었다. 오늘 밤에는 이 망원경으로 별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관장이 설명했다. 특별히 당신을 위해 예약해 두었습니다. 민지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제가 밤에 다시 올 수 있어요? 물론이죠. 박지원이 말했다. 그게 오늘의 또 다른 깜짝 선물이야. 투어가 끝난 후 그들은 과학관 내 특별 룸으로 안내되었다. 문을 열자 민지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깜짝 서프라이즈, 여러 목소리가 함께 외쳤다. 방 안에는 민지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우주 테마로 장식된 공간에는 별과 행성 모양의 풍선들이 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우주선 모양의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민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박지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과학자를 위한 과학 파티지. 민지는 행복에 겨워 부모를 꽉 안았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빠. 이건 제가 꿈꿔온 최고의 생일이에요.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아이들은 과학 실험 키트로 놀았고 우주 테마 게임을 했으며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자 모두가 민지 주위에 모였다. 소원을 빌어, 김수연이 말했다. 민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촛불을 불어 껐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뭐라고 소원을 빌었어? 한 친구가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지만 이미 제 가장 큰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녀는 부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박지원이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민지의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특별한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김수연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박지원은 김수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연 씨, 당신과 민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운명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다. 김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김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원 씨, 결혼하고 싶어요. 박지원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다. 모두가 기쁨에 박수를 쳤다. 민지는 기쁨에 겨워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다. 엄마, 아빠 정말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 민지야. 박지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영원한 가족이 될 거야. 이게 제 생일 소원이었어요. 민지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박지원과 김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도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나? 김수연이 말했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그들은 과학관 천문대로 돌아왔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민지는 대형 망원경으로 별들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저기 봐요, 토성이에요.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고리가 정말 선명하게 보여요. 박지원과 김수연은 그녀 뒤에 서서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 맞잡혀 있었다. 생각해보면 박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민지 덕분이에요. 그녀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었어요. 김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민지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은 민지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다음 주에 미래의 착오라는 과학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해야 해요.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박지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만들자. 정말요? 아빠가 바쁘지 않아요? 민지가 물었다. 내 프로젝트를 도울 시간은 항상 있어. 박지원이 대답했다. 가족이 최우선이니까. 민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시 망원경으로 돌아가 별들을 관찰했다. 박지원과 김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10년 전의 오해와 아픔을 넘어 그들은 이제 더 강하고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김수연이 말했다. 잠시 떨어져 있다가 더 강하게 다시 만나는 것. 그래요. 박지원이 동의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민지와 함께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며칠 후 그들은 미래의 착오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기 시작했다. 거실 바닥에 재료들을 펼쳐놓고 세 사람은 열심히 작업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민지가 제안했다. 미래의 착오는 로봇이 자동차를 수리하고 태양 에너지로 작동하고 환경 오염이 없는 곳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박지원이 말했다. 그럼 여기에 태양 전지판을 그리고 이쪽에는 로봇 수리사를 만들자. 김수연은 색종이와 가위로 작은 부품들을 만들었다. 미래의 착오는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 환경 친화적으로.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그것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되었을 때 민지가 말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사진을 붙이자. 미래의 착오 주인은 우리 가족이니까. 그녀는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을 가져와 착오 모형 앞에 붙였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완벽해. 김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정말 완벽해. 박지원이 동의했다. 민지는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부모를 향해 돌아섰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아니야, 민지야. 박지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우리를 구한 거야. 네가 버스에서 외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아팠을 때도 네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김수연이 덧붙였다.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구한 거네요? 그래. 박지원이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야. 민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말했고 세 사람은 함께 한강 공원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민지는 자전거를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부모 앞을 지나치며 외쳤다.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요. 박지원과 김수연은 손을 잡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정말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김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박지원이 동의했다. 우리 딸은 특별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완전한 가족이 있어요. 그들은 천천히 민지를 따라 걸었다. 앞으로의